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와 젊은 청년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저는 김미숙, 올해 75살의 할머니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평생을 살아왔어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50년을 보내고 3년 전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혼자 남은 이 집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것은 매일 아침 울리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어 보내주는 택배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생필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택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박준호 씨였습니다. 3년 전 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로 이 구역 담당하게 된 박준호입니다. 29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그때가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마 제가 많이 울었나 봐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그때부터였나 봐요. 준호 씨가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작은 배려부터였어요. 무거운 물건들을 현관까지 들여다 놓아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택배가 젖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싸서 가져다 주었죠.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부엌까지 들여다 놓을게요. 아이고, 바쁠 텐데 괜찮니?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거든요. 할머니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청년에게는 저와 같은 처지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씨는 단순히 택배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 정각 그의 할머니 택배 왔어요 라는 인사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던 그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요즘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준호 씨가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하는지, 왜 자꾸 제 주변을 살피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지. 할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전화? 보험 권유 전화 정도는 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사칭하는 전화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그 후로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되었어요.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온 적은 없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는지. 저는 그냥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준호 씨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현관 비밀번호 바꾸세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건 너무 위험해요. 아이고, 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할머니, 제발요. 저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봐도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그때 준호 씨의 간절함을 봤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범죄가 늘고 있어요. 이거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비싸지 않니? 내가 돈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준호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작은 CCTV를 설치해주고 제 핸드폰에도 앱을 깔아줬죠. 이제 할머니 핸드폰으로도 현관 앞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면 꼭 녹화해 두세요.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준호 씨가 단순히 친절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가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고 한참 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매일 아침 제 집에 오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2월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준호 씨가 작은 종이를 제 손에 꼭 쥐어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미 네 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번호예요. 회사 일 끝나고도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니까 꼭 보관해 두세요. 그때 준호 씨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들? 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가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고 가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뭐? 우리 집을? 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길을 찾는 중이라며 급하게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할머니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집을 염탐했다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창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준호 씨가 설치해준 CCTV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3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할머니, 명수예요. 지금 당장 문 앞으로 나와주세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준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하고 절박했죠. 3년 동안 매일 보면서 한 번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급히 현관으로 나가니 준호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렇게 절박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아니면 그 누구한테도 문을 열지 마세요. 경찰이 와도, 가스 점검이 와도, 심지어 할머니 가족이 왔다고 해도 일단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내더라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쓰세요. 그때 준호 씨 눈빛은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준호 씨가 떠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누군가 제 목숨을 노리는 걸까? 75년을 살면서 이런 경고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딸 수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무릎 주사 맞으러 가는 날 맞죠? 그때까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맞아요. 오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정형외과 가는 날이었어요. 아, 오늘은 안 갈 것 같아. 왜요? 꼭 맞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딸에게 준호 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캐나다에 있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시 정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 아니라 직접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것부터가 이상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건가? 조용히 일어나서 준호 씨가 설치해준 CCTV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에는 작업복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회사원 같았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시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정중하고 부드러운 톤이었죠. 하지만 준호 씨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도시가스 점검은 지난달에 했는데요. 그게 전개 점검이고요. 어제 윗집에서 가스 누출이 있어서 아래층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죠. 지금 당장 점검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작년에 부천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 전체가 무너진 거 못 보셨어요?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 씨의 말을 기억했어요. 신분증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CCTV로 보니 왼쪽, 오른쪽, 뒤쪽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뭔가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을 차에 놓고 왔네요. 금방 가져올게요. 그리고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가스 점검원이라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다닐 텐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도 울리기 전에 받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야, 방금 가스 점검한다는 사람이 왔었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신분증 가지러 차에 갔다고 했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가스 점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오늘 그 지역 점검 일정 없어요. 준호 씨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제가 바로 갈게요. 5분이면 도착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할머니, 신분증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CCTV를 다시 확인하니 남자가 뭔가 카드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요? 문 열어주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죠. 정말 급해요. 가스 폭발하면 할머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온 건물이 위험해져요. 할머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볼 수 있어요. 남자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정말로 가스가 새고 있다면 쟤 때문에 이웃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집도 다 점검했나요? 네, 물론이죠. 다른 집은 다 했고 할머니 집만 남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딸과 통화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처음으로 우리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다른 집을 먼저 갔다면 훨씬 전에 왔어야 맞았어요. 경찰 불렀으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니 할머니, 진짜 가스 점검인데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확 커졌어요. 이제 더 이상 친절한 척도 하지 않았죠. 쿵쾅쾅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문 열어요. 지금 당장.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거 다 알아요.
문 안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혼자 산다는 걸 안다는 건 정말로 미리 조사를 했다는 뜻이었죠.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온 거였어요.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제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소리 질러봐요. 누가 와서 도와주나. 다들 일하러 가고 없는 시간인데. 남자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평일 오전 다들 일하러 가고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죠. 쿵쿵쿵. 이번엔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요. 문이 부서질까 봐 무서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가장 큰 칼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칼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꼭 쥐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준 스프레이도 함께요. 문이 부서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로 들어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75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건가?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밖에서 준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떨렸어요. 여기 택배 배달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호 씨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아, 가스 점검 왔는데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셔서. 가스 점검? 오늘 이 지역 가스 점검 없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해요. 남자가 당황하며 발을 빼려 했어요. CCTV로 보니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서요. 준호 씨가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잠시 후 여러 명의 발소리가 다시 올라왔어요. 경찰입니다. 할머니, 안에 계시죠? 이번엔 진짜 경찰이었어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위엄있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체인을 걸어둔 채로 살짝 열어서 밖을 확인했어요. 경찰관 2명과 준호 씨가 서 있었죠. 준호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으면.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응, 괜찮아. 네 덕분에 정말 고마워.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방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가스 점검을 빙자한 것, 신분증이 없다고 한 것, 혼자 산다는 걸 안다고 협박한 것까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집에 침입해서 할머니를 협박해서 돈을 빼내려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요? 전화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진화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죠. 그 사람은 잡았나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CCTV에 얼굴이 다 찍혔으니 곧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설치하신 CCTV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쫓아갔는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번호판도 봤어요. 경찰분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준호 씨가 미리 신고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 상대로 몇 억씩 빼가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몇 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일단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를 묶어놓고 협박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송금하게 만들어요.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자녀들이 당황해서 돈을 보내거든요. 경찰관들이 간 후 준호 씨와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 씨가 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제 손이 아직도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죠. 할머니, 정말 무서우셨죠?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준호 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할머니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 일은 어떻게 하고? 오늘 휴가했어요. 어제 그놈들이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일 금요일에 들어간다고. 준호 씨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제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검은 승용차를 또 봤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호기심에 조금 가까이 가보니 차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금요일 오전 10시 병원 가는 날이니까 집을 비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집에 있으면 가스 점검으로 들어가고 안 되면 검찰청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가자.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바로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키기로 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할머니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새벽부터? 그럼 밤을 샌 거야? 준호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다크서클이 짙었죠. 괜찮아요. 어차피 걱정돼서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병원 가는 날인 줄 알았을까?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예약 확인을 했었죠. 아, 맞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 금요일 오전 10시 예약 확인이라고 했지. 그게 가짜였을 거예요. 병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할머니 일정을 파악한 거죠. 진짜 병원은 보통 문자로 예약 확인을 보내지 직접 전화하지 않아요. 정말 치밀한 놈들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제 일정까지 파악해서 범행을 계획한 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2년 전 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뭐? 준호 씨 어머니가? 전 재산 4억을 다 잃으셨죠.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시면서 모은 노후 자금이었는데 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검찰청 사람이라면서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마약 거래에 사용됐다고.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된다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죠.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던 수법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셨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빼고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은행 직원이 말렸는데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끝내 송금하셨대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날 하루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준호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돈을 잃고 나서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바보같이 속은 자기가 한심하다고 매일 우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준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엄마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하고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다시 벌어 하시면서 자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보이스피싱이 어머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무 바보 같지? 어떻게 그런 걸 믿었을까?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준호 씨가 왜 그토록 세심했는지, 왜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지. 할머니를 처음 뵐 때부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혼자 사시는 것도, 늘 외로워 보이시는 것도, 그래도 절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도. 어머니랑 너무 닮으셨어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를 못 지켜드린 죄책감이 늘 있었는데 할머니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제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특히 그놈들을 보고 나서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또 누군가의 어머니를 노리는구나. 또 누군가의 가족이 무너지겠구나 싶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했어.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어머니께 용서받는 기분이에요. 그 일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 월요일 오후 또다시 전화가 왔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정훈입니다. 또 시작인가 싶었어요.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 준호 씨가 경고한 그대로였어요. 정미숙 할머님 맞으시죠?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 피해자분. 순간 멈칫했어요. 제 이름과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경찰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검찰 특수수사라 경찰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확신했어요. 또 다른 사기꾼이었죠. 바로 전화를 끊고 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 또요? 정말 끈질기네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30분 후 준호 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장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준호 씨는 제 핸드폰에 특수 앱을 설치했어요. 이것은 스팸 차단 앱인데요. 의심스러운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저한테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어요. 누군가 할머니께 전화하면 제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집 전화기에도 발신번호 표시 장치를 달아주었죠. 모르는 번호 절대 받지 마세요. 꼭 받아야 하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 사건 이후로 준호 씨와 저의 관계는 더욱 각별해졌어요. 이제 준호 씨는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니라 제게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7월 둘째 주였죠. 할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실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 바쁘기는요. 할머니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어느 주말 준호 씨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죠. 할머니, 제 딸 지훈이에요. 인사드려, 지훈아. 9살짜리 여자아이가 쑥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정말 예쁘네. 아빠를 닮았구나. 지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가 맨날 할머니 얘기해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신다고요. 그날 저는 지은이를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지은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그래, 지은아. 그럼 여기 자주 놀러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짜요? 와, 좋아요. 그 후로 지은이는 주말마다 준호 씨와 함께 왔어요. 집안이 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지은이가 화가가 되겠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어요. 덩 비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채워져 갔죠.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11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호 씨가 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힘이 없고 아픈 것 같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많이 다쳤어? 다리를 다쳐서 수술해야 한대요. 지금 삼성병원에 있어요. 어머나, 당장 갈게. 할머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은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외관은 부산이고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내가 봐줘야지.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아. 그날 저녁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머니, 아빠 많이 아픈가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씩씩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일주일 동안 지은이와 함께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해 먹이고, 숙제 봐주고.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제 손녀를 키우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냐, 할머니가 할게.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제가 착하게 굴어야 한대요. 기특한 아이였어요. 밤에는 제 옆에서 자겠다고 했죠. 할머니, 무서워요. 옆에서 자도 돼요? 그럼 같이 자자. 지은이를 안고 자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준호 씨가 퇴원한 날 목발을 짚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우리가 남이야? 지은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나 할머니랑 진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래,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런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자주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준우 씨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라고 불러. 와, 할머니 사랑해요. 지은이가 제게 안겼어요. 그 순간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이 그 무서운 일이 있었던 날의 1주년이에요. 할머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을 있어서 행복해. 준호 씨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액자였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고마워, 준호야.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저희를 받아주셔서. 저는 올해 77사가 되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준호 씨가 찾아와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가족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작이죠. 지훈이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가끔 준호 씨가 물어봐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바보 같은 소리. 너희는 내 가족이야. 1년 전 그 무서운 경고로 시작된 인연.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본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세상은 때로 위험하고 각박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으로.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가슴속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